안녕하세요. 별아동아입니다. 오늘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우리들의 옛 이야기 여러 편을 준비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할미꽃 이야기. 할미꽃 이야기는 아주 오랜 옛날 세 손녀를 홀로 키우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슬프지만 감동이 있는 할미꽃 이야기 함께 들어보아요. 옛날 혼자서 손녀 셋을 키우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세 딸의 엄마 아빠는 아이들을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할머니는 세 손녀를 금이야 오기야 정성껏 키워냈습니다. 세 딸들의 이름은 해순, 달순, 별순, 이름만큼이나 예쁘고 고운 딸들이었지요. 곱게 자란 세 딸들을 볼 때마다 할머니의 입가엔 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이면 정화수를 떠넣고 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부디 우리 귀한 손녀들이 훌륭한 신랑감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할머니의 간곡한 마음이 하늘에 가 닿았을까요? 건넌 마을의 원님이 혜순이한테 혼인을 청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모은 돈과 한 해 동안 애써 거둔 곡식들을 팔아 혜순의 혼례에 쓸 돈을 마련하셨습니다. 혜순이 시집을 가던 날 할머니는 너무나 행복해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마음으로 빌고 빌었습니다. 그저 잘 살아라 혜순아. 아무 탈 없이 잘 살아다오. 둘째 손녀 달순이도 어느덧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달순이도 혜순이처럼 훌륭한 집으로 시집을 보내야 할 텐데. 할머니는 그저 손녀들의 걱정으로 밤낮으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셨습니다. 낮이면 떼양볕 아래서 밭일을 하고 밤이 되면 호롱불 아래 늦도록 바느질을 했지요. 얼마 뒤 먼 마을의 부잣집에서 달순이한테 혼인을 청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도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곡식과 돈들을 달순이의 혼례를 치르는데 아낌없이 모두 썼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했지요. 그런데 잔치가 끝난 뒤 할머니는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두 손녀를 시집 보내느라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게지요. 아이고, 내가 이리 누워 있으면 우리 별순이는 어떡하누? 할머니는 아픈 몸으로 자리에 누워서도 손녀 걱정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두 손녀를 무리해서 시집 보내느라 이제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살림살이 중 쓸만한 건 모두 첫째와 둘째 손녀에게 돌아갔지요. 그나마 갖고 있던 몇마지기 논도
이제 다 팔아버렸습니다. 겨우 밭 몇 고랑밖에 남지 않았으니 두 식구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지요. 아이고 막내야, 너도 언니들처럼 좋은 집으로 시집을 보내야 할 텐데 이렇게 고생만 시켜 미안하구나. 할머니는 아픈 몸으로 병석에 누워서도 오직 별순이 걱정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제 걱정 마시고 얼른 기운 좀 차리세요. 마음씨 착한 별순이는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집안일이며 밭일을 혼자 힘으로 다 했답니다. 물론 할머니 병간호도 지극정성을 다했답니다. 어느덧 막내딸 별순이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하루는 산에서 숯을 굽고 사는 총각이 마을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총각이 별순이를 우연히 보고는 한눈에 별순이를 좋아하게 되었지 뭐예요. 비록 가난하긴 했지만 착하고 성실한 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별순이가 시집 가던 날 할머니는 무척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언니들처럼 잘 챙겨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부디 잘 살거라.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껏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이 있나요? 그저 병든 할머니를 두고 가는 저를 용서하세요. 그렇게 별수는 신랑을 따라 울며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더욱더 기력을 잃었지요. 우리 해순이, 달순이, 별순이는 잘 살고 있을까? 할머니는 매일 밤 창밖을 내다보며 손녀들을 그리워했지요. 창밖 나뭇가지 끝에 걸린 보름달도 환하게 웃는 손녀들의 얼굴만 같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날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건넌 마을 혜순이의 집은 소문대로 으리으리했지요. 혜순이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할머니 어서 오세요.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혜순이는 할머니에게 좋은 음식을 해드리고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큰 손녀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지요. 할머니, 저희 집에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날이 갈수록 개순이는 귀찮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달순이도 할머니가 몹시 보고 싶을 거예요. 어서 달순이네로 가보세요. 마침내 할머니는 보따리를 챙겨 지팡이를 짚고 둘째 손녀 달순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어 할머니는 달순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달순이도 처음에는 할머니를 잘 모셨지만 가을이 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할머니를 쌀쌀맞게 대하기 시작했지요. 할머니는 하루하루 가시방석 위에 앉은 듯 마음이 편치 않았답니다. 할머니, 손녀가 어디 저뿐인가요? 별순이도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달순이는 등을 떠밀다시피 할머니를 배웅했지요. 막내딸이 사는 숲 굽는 마을로 가려면 고개를 2개나 넘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산길을 할머니는 몇 날 며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달랑 지팡이 하나에 몸을 맡기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한 고개만 넘으면 우리 별순이가 사는 집이 보이겠지. 캄캄한 산속에 눈보라가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머니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요. 그때 저 멀리 산 아래에서 깜빡거리는 불빛이 보였어요. 쑥 굽는 별순이네 집이 아마 거기쯤이었을 거예요. 별순아, 할미다, 할미야, 할미가 왔다. 아무리 애타게 별순이를 불러보아도 할머니의 목소리는 산 아래까지 닿지를 못했지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할머니는 그만 고개 위에 불썩 쓰러져 영영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별순이는 꿈속에서 할머니를 보았어요. 별순아, 우리 막내 별순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밤새 뒤척이던 별순이는 날이 밝자 고갯마루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시집온 뒤로 할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달려가 그리움을 달래던 고개였지요. 그런데 그곳에 꿈에도 그리던 할머니가 소복히 내린 눈에 덮인 채 쓰러져 있지 않겠어요. 어머, 할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눈을 좀 떠보세요. 별순이는 한참을 서럽게 울다 남편과 함께 양지 바른 곳에 할머니를 묻어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자 할머니의 무덤가에 한떨기 꽃이 피어났어요. 새 손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하다가 허리가 굽을 대로 굽은 할머니와 꼭 닮은 꽃이었지요. 하얀 털을 뒤집어 쓴 꽃잎 모양도 새하얀 머리카락과 꼭 닮았고 말이에요. 그 뒤로 사람들은 그 꽃을 할미꽃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박시전. 박시전은 영웅적인 자질을 타고난 박씨의 활약을 그린 조선시대 한글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는 청나라를 혼쭐내는 박씨를 통해 실제 병자호란에서 졌던 치욕을 씻고 그 상처를 극복하려 했던 당시 독자들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보다는 내면의 참모습을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도 하는데요. 아주 비밀스럽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박씨 부인 만나러 함께 동화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한양에서 가장 이름 높은 이득춘 대감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득춘의 새 며느리를 구경하기 위해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신부의 낯은 우둘투둘하고 코는 또 울퉁불퉁 돌멩이 같았으며 입은 어찌나 크고 두툼한지 꼭 두꺼비 같았습니다. 이구머니, 못났다 해도 저리 못난 사람은 평생 처음 보내 그려. 구경꾼들은 실컷 비아냥거리고는 물결처럼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대감의 아들 이시백은 혼례를 치르는 날 각시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았지요. 아들 이시백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얘져서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새신랑 이시백은 부인을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이득춘 대감 역시 추한 며느리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박대하면 안 된다며 마음을 다잡고 집안에 들어온 소중한 인연이니 귀하게 여기기로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아들 이시백의 마음은 이대감과 달랐습니다. 아버님, 저런 괴물이 내 아내라니요. 예끼놈, 그런 못난 소리 2번 다시 꺼냈다가는 내게 혼쭐이 날 줄 알아라.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마음을 보도록 해. 절세미인이라도 행실이 못되면 모두 다 소용없는 일이다. 아무리 야단을 치고 구슬러 보아도 아들 이시백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딴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대감의 부인 역시 걸핏하면 새 며느리 타령을 했고 며느리를 마주칠 때마다 성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한번 밑보인 며느리가 이뻐 보일 리가 없었지요. 날로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만 커갈 뿐이었습니다. 하나 박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미워하고 구박을 해도 꿋꿋하게 잘 참았지요. 그런데 박씨 부인에게는 신통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이득춘 대감을 우의정으로 임명했어요. 갑작스러운 임금의 부름에 다음 날 아침 바로 대궐로 들어가야 했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닥친 일이라 대궐에 입고 갈 조복이 없었던 것이지요. 부인이 부랴부랴 한양 최고의 바느질쟁이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내일 아침 당장 조복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걱정이 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자 박씨 부인이 나섰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 아침까지 조복을 지어 놓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박씨 부인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곁눈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별 수 있나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씨 부인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날 밤 박씨가 촛불을 밝히고 옷을 짓는데 한양에 날고기는 바느질쟁이들이 박씨의 야문 손끝에서 눈을 못 떼었답니다.
손끝이 야무지고 꼼꼼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어찌나 빠른지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하룻밤 사이에 조복이 뚝딱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조복을 본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재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구, 사람의 솜씨가 아니구나. 참으로 대견하다. 이대감은 아주 흡족해하며 박 씨가 지어준 조복을 입고 대궐로 갔습니다. 그 일로 이득추는 며느리 박 씨를 더 신뢰하고 인정하게 되었지요. 하나 이대감의 아들 이시백은 여전히 박 씨 근처에 오가는 신용만 할 뿐 박 씨 부인을 외롭게 늘 혼자 두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처량하다고 느껴진 박 씨는 이대감을 찾아갔지요. 아버님, 제가 얼굴이 못나고 마음이 어질질 못해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뵙기가 더욱 죄송할 따름입니다. 뒤뜰에 자그마한 별당 한 채만 지어주시면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대감은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 며느리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더욱더 괘씸하게 생각되었지요. 그리하여 결국 하는 수 없이 박 씨가 바라던 대로 뒤뜰에 자그마한 별장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박 씨 부인은 시부모님을 정성스레 공양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돈 300냥을 주고 누가 봐도 말라 비틀어지고 사나운 망아지 한 마리를 사왔더래요. 단냥도 되지 않을 만큼 볼품없는 망아지를 300냥이나 주고 사왔다는 말에 식구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어찌어찌 볼품없는 망아지 한 마리를 키우게 되었어요. 망아지를 키운 지 꼬박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사이 비쩍 말라붙은 망아지 꼴은 온데간데 없고 하늘 아래 최고의 말이 되어 있었지요. 몸통은 윤기가 나고 걷는 폼은 또 어찌나 대단한지 꼭 가을 하늘의 구름처럼 가볍고 시원하게 잘도 달렸지요. 그 말이 바로 천리마가 되었던 것입니다. 계획이 있었던 박 씨 부인은 중국 사신이 조선에 왔을 때 그 천리마를 3만 냥을 주고 중국 사신에게 팔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0냥을 주고 산 비쩍 마른 망아지가 3년 사이 3만 냥이 된 것이지요. 아이고, 천리말을 한눈에 알아보다니 네가 바로 우리 집 복덩이구나. 시아버지는 지혜로운 박 씨 부인이 더욱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본다는 방이 온 나라에 붙었습니다. 이시백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과거 시험 준비를 했지요. 시험 전날 박 씨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뒤뜰 연못 한가운데서 청룡이 솟아올라 박 씨의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청룡이 먹물을 갈 때 쓰는 연적을 물고 다시 하늘로 솟아 올라갔답니다. 놀라 잠에서 깬 박 씨는 곧장 연못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꿈에서 본 연적이 연못가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박 씨는 신비로운 연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서는 시백은 박 씨 부인을 여전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서운해서 눈물이 났지요. 하지만 꾹 참고 이 시백을 쫓아가 연적을 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연적을 가져가시면 시험을 잘 치르실 겁니다. 이시백은 툴툴거리며 연적을 받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장에 들어간 시백은 박씨 부인이 준 연적에 물을 부어 먹을 갈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으며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험은 조금도 막힘없이 그리 술술 풀리는데 마치 붓이 저절로 내달리는 느낌이었지요. 흠잡을 데가 조금도 없는 대단한 글귀였습니다. 덕분에 이시백은 장원급제를 해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하루는 박씨 부인이 이득춘 대감에게 부탁했어요. 아버님, 시집 오고 3년이나 친정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잠깐 다녀올 테니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너의 친정은 예서 500리가 넘는 금강산 너머에 있는데 아녀자의 몸으로 어찌 그 험한 길을 다녀온단 말이냐. 그런 생각 말아라. 하지만 박씨 부인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아버님, 이틀이면 다녀올 수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며느리의 신통한 재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감이기에 더는 말릴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친정집에 도착한 박씨 부인을 보자 친정아버지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너의 나쁜 운수가 다 끝났다. 못난 허물을 드디어 벗을 수 있게 되었구나. 앞으로는 더욱 어질고 단정하게 행동하여라. 박씨 부인은 흰 두루미를 타고 기쁜 소식을 가슴에 품고는 약속한 날짜에 맞추어 시집으로 돌아왔지요. 시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박씨는 정성스럽게 온몸을 씻고 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한참이나 주문을 외웠지요. 밤새 피화당 둘레에 신비로운 기운이 가득했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흉측한 박씨는 온데간데 없고 옥처럼 맑은 얼굴에 아름다운 인간이 곱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는 없었지요. 식구들은 아름답게 변한 박씨 부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제가 간밤에 허물을 벗었습니다. 박씨의 남편 이시백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세상에나 이렇게 기이한 일이 있다니. 사람이 아니라 선녀였던 거구나. 눈부시게 아름답게 변해버린 박씨 부인 곁에 제대로 다가갈 수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시름시름 앓던 이시백은 용기를 내어 겨우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부인, 오늘 밤에는 내 잘못했던 일을 꼭 말하리라. 내 생각이 모자라 부인에게 한없이 슬픔을 끼쳤소. 부디 못난 나를 용서해 주시오. 박씨 부인은 그간 쌓인 것이 아주 많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이시백을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었지요. 이렇게 서방님이 마음을 다해 뉘우치시니 저도 예전 일을 잊고 노여움을 버리려고 합니다. 이시백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부인이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니 이제 더는 바랄 게 없소. 부인은 참으로 마음이 넓고 어진 사람이요. 미안하고 고맙소.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시집 올 때 해온 이불과 요를 처음으로 펼쳤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함께 잠자리에 든 것도 처음이었지요. 시집 온 지 3년 만에 다정하고 기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이시백은 박씨 부인의 말을 잘 따르는 좋은 남편이 되었어요. 그 무렵 나라에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청나라가 자꾸 조선 땅을 쳐들어 왔습니다. 다행히도 용감한 임경업 장군이 북쪽 땅을 잘 지켜냈지요. 그러자 청나라의 똑똑한 왕비가 하늘의 기운을 살피며 꾀를 내었습니다. 임경업 장군이 북쪽 땅을 지키고 있으니 이번에는 바다를 통해 공격을 시작해라. 다만 한양에 있는 이시백의 집에는 절대 가지 말거라. 왕비의 명령을 받은 용골대와 용률대 형제는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기운을 살피던 박씨 부인은 어두운 기운이 몰려드는 걸 보고 이시백을 불렀지요. 서방님, 청나라 군사들이 바다를 건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임경업 장군을 불러 막아야 합니다. 이시백은 임금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지요. 임금님은 임경업 장군을 빨리 불러들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펄쩍 뛰었지요. 한낱 여인의 말을 듣고 장군을 부를 수는 없다는 것과 청나라 군사들이 북쪽 땅을 공격하면 어찌하느냐고 아우성이었지요. 그렇게 임금과 신하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청나라 군사들은 궁궐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시백은 목숨 걸고 청나라 군사들과 싸웠습니다. 그 사이 임금님을 남한산성으로 피신시켰지요. 청나라의 용골대는 남한산성으로 뒤따라 갔습니다. 용골대의 동생 용률대는 한양에 남아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곡식과 돈을 빼앗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식구들을 뒤뜰에 숨겼어요. 박씨 부인이 심어둔 신비한 나무들이 빼곡한 곳이었지요. 마침내 용율대의 군사들이 이시백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집 안팎이 쓸쓸하니 꼭 빈집 같더래요. 재물을 싹 거두어들이고 뒤뜰로 갔습니다. 용율대가 칼을 치켜들고 피화당으로 단숨에 쳐들어가는데 느닷없이 하늘이 어두워지고 검은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순간 양쪽으로 늘어서 있던 나무들이 벼랑간 갑옷 입은 군사로 단숨에 변신했어요. 그 군사들이 순식간에 용율대의 무리를 에워싸 버렸지요. 제 아무리 미쳐 날뛰는 오랑캐라지만 놀라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순간 박씨 부인이 칼을 높이 쳐들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오랑캐 장수가 쳐들어왔는 것이냐. 얘들아, 당장 이놈들을 물리쳐라. 박씨 부인이 호령하자 갑옷 입은 병사들이 청나라 군사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바로 이시백의 집이구나. 순간 왕비가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뭘 어쩌겠습니까? 이미 박씨와 마주치고 말았는걸요. 순간 박씨 부인은 공중으로 뛰어오르며 칼을 춤추듯 놀리는데 꼭 신기한 술법을 보는 것 같았지요. 그 칼을 미처 막아내기에도 벅찼습니다. 용율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용율대의 부하 오랑캐들은 넋이 빠져 항복하거나 달아나기 바빴지요. 한편 남한산성으로 뒤쫓아간 용골대는 임금님을 찾아내어 무릎을 꿇리고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때 부하가 뛰어와 용율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요. 뭐야? 조선 임금이 이미 우리에게 항복하였는데 감히 누가 내 아우를 해쳤단 말이냐. 기필코 원수를 갚으리라. 용골대는 슬픔에 울부짖으며 군사를 몰아 이시백의 집에 다다랐습니다. 이시백의 집에 도착한 용골대는 분통이 터져 발을 굴렀습니다. 그 순간 미친 듯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검은 구름이 자욱하게 깔리고 나무들이 순식간에 수많은 병사들로 변신했습니다. 청나라의 군사들이 먼저 화살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박씨 부인이 주문을 외우자 화살이 와르르 하고 땅으로 떨어져 버렸지요. 용골대가 공격을 계속하자 이번에는 땅이 쩍쩍 갈라지더니 깊고 깊은 낭떠러지가 생겼습니다. 청나라 군사들은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순간 박씨 부인이 커다란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자 불덩이가 거꾸로 날아 청나라 군사들에게 쏟아졌습니다. 미련한 용골대야, 네 아우가 내 손에 죽었는데 너 또한 내 손에 죽고 싶어 이리 날뛰는 것이냐. 박씨 부인의 호통에 용골대는 결국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청나라 군대를 물리친 박씨 부인은 그 공을 임금에게 인정받았지요. 임금은 충렬이라는 칭호를
박씨 부인에게 내리고 상금 10,000냥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박씨 부인은 충렬 부인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지요. 이후 박씨 부인은 이시백과 낳은 11명의 아들,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어 백성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박씨 부인을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했다지요. 그렇게 박씨 부부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둘이 한날 한시 같은 시각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활 잘 쏘는 총각. 활이라고는 잡아본 적 없는 시골 총각이 소문난 명궁의 정승 4위까지 된다는 내용의 동화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눅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배짱 두둑한 주인공 만나러 함께 동화 들어보아요. 옛날에 한 시골 총각이 고향을 떠나 한양 구경을 갔습니다. 이야, 여기가 바로 한양이구나. 총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길도 널찍하고 집도 큼지막하고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게요. 한양 사람들은 때깔부터 다르구먼. 총각은 냉큼 옷가게로 내달렸습니다. 총각은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비단 옷을 사입고 멋진 활까지 사서는 어깨에 척 둘러 맸습니다. 이제 나도 멋쟁이 선비로 보일 테지. 총각은 기분이 좋아져서 휘적휘적 걸었지요. 그런데 저 앞에 꿩 2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총각은 화살 하나를 꺼내 꿩 2마리를 꾹꾹 꿰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허리춤에 차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목이 말랐어요. 목이나 축이고 가려고 주막집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총각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화살 하나로 꿩 2마리를 잡은 게요. 그 소리에 사람들이 우르르 총각을 애워쌌습니다. 활 잘 쏘는 명공이 왔다며 야단들이었지요. 총각이 아니라며 손을 내저었지만 서로들 각자 떠들어대느라 총각의 말에는 신경을 쓰지 않더랍니다. 나 참 별일이 다 있군. 활이라고는 쏘아본 적도 없는데 나더러 명공이라니. 총각은 슬금슬금 사람들 틈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웬 사내가 총각 뒤를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왜 나를 따라오시오? 정승대감께서 선비를 모셔오라고 하십니다. 총각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 사내를 따라갔습니다. 여보게, 나 좀 도와주시게. 정승은 총각을 보자마자 손을 덥석 잡았지요. 요사이 우리 집 감나무에 부엉이가 와서는 울고 간다네. 그런데 다음 날이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뭔가. 총각은 멀뚱멀뚱 정승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자네가 활솜씨로
부엉이를 좀 잡아주게. 총각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둘러댈 말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그러다 덜컥 큰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밤에 잡겠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냐? 총각은 방 안에 틀어박혀 이리저리 궁리를 했습니다. 큰 소리는 쳐났는데 뾰족한 수가 있어야지요. 어느새 해질 무렵이 다 되었습니다. 뒹굴뒹굴하던 총각이 벌떡 일어났어요. 옳지. 고놈의 부엉이 활로만 잡으라는 법 있나? 어떡하든 잡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총각은 옷을 훨훨 벗어던지고 온몸에다 시커멓게 먹칠을 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총각은 화살을 들고 방을 나왔어요. 살금살금 감나무에 기어올라 나뭇가지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새까맣게 칠했으니 아무리 부엉이라도 못 알아볼걸. 총각은 어둠 속에 숨어 부엉이를 기다렸습니다. 부드덕 날개 소리와 함께 드디어 부엉이가 날아와 나무가지 위에 앉았습니다. 총각은 슬금슬금 부엉이 꽁무니로 다가갔지요. 그리고는 팔을 쭉 뻗어 부엉이 목을 꽉 쥐었습니다. 요놈 잡았다. 총각은 부엉이에게 화살을 콕 박아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승이 나와 보니 감나무 밑에 화살 꽂힌 부엉이가 죽어있네요. 당연히 총각이 쏜 화살에 맞았다고 생각했지요. 과연 대단한 솜씨야. 정승은 활 잘 쏘는 총각이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그리하여 하나밖에 없는 딸과 혼인을 시켰지요. 시골 총각이 정승대감의 사위가 된 것이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활쏘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어서 가세. 자네 솜씨라면 분명 1등이야 1등. 정승은 신이 나서 총각을 재촉했지요. 배 아프다, 손이 아프다, 총각이 별별 핑계를 다 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총각은 대회장으로 질질 끌려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손끝이 바르르 떨렸지요. 아이고, 이제 정말 망했구나. 마침내 총각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총각 솜씨를 보려고 모여들었지요. 아이고, 저 양반이 그렇게 활을 잘 쏜다며? 그렇고 말고요. 한 번에 새를 2마리나 잡는 명공이라지요. 총각은 일단 활 시위를 쭉 당겼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부릅뜨고 앞만 노려보았지요. 그렇게 반나절을 바윗돌 마냥 서 있었어요. 아유, 답답해라. 얼른 활을 쏘게. 정승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래도 총각은 꼼짝을 안 하더랍니다. 이 사람아, 어서 활을 쏘라니까.
발칵 짜증이 난 정승이 총각팔을 툭 하고 쳤습니다. 그 바람에 핑 하고 화살이 날아가고 말았어요. 그때 마침 하늘을 날아가던 솔개 3마리 중 2마리가 화살을 맞고 땅 아래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니, 날아가는 새를 맞췄네요. 어이, 그것도 2마리네. 구경꾼들은 입이 딱 하고 벌어졌지요. 총각은 다짜고짜 투덜거렸습니다. 나 참, 팔을 치지 않으셨으면 3마리를 다 맞췄을 텐데. 총각은 화난 표정으로 활을 팽개쳐 버렸습니다. 에이, 내 다시는 활을 쏘지 않으렵니다. 그 뒤로 총각은 활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답니다. 정승도 더는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옹고집 전. 옛날 한 마을에 심술궂은 부자가 살았습니다. 부자의 성은 옹이요, 이름은 고집이었지요. 옹고집은 어찌나 욕심쟁이인지 남이 잘 되는 꼴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보슬보슬 잘 지어진 밥에 재를 뿌려놓고 남의 밭에 몰래 들어가 멧돼지를 풀어놓는가 하면 홍수가 나 마을 사람들을 논밭이 물에 잠기면 그 앞에가 덩실덩실 춤을 추곤 했지요. 옹고집 그의 어머니는 늙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계신 지 수년째입니다. 그런데 옹고집은 그 어머니가 먹는 밥조차도 아까워했더래요. 하루에 찬밥 한 덩이, 식은 죽 한 그릇만 드렸답니다. 고약해도 너무나 고약했지요. 차디찬 방에 누워 시름시름 앓던 어머님은 온몸에 한기가 들어 덜덜 떨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 아이를 금이야 우기야 키웠건만 어찌하여 저리 인색하노. 아이고, 서럽기도 하지. 곁에서 듣고 있던 옹고집은 버럭 화를 내며 어머니를 나무라기 일쑤였습니다. 또한 절에서 나온 스님이 시주를 하라고 하면 시주는커녕 스님의 짐까지 몽땅 빼앗아 내쫓기 일쑤였습니다. 옹고집에 관한 소문이 온 마을로 퍼지고 높은 스님인 학대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학대사는 허름하게 차려입고 옹고집 집을 향했습니다. 주인 계시오. 저는 학대사라고 합니다. 절에서 기도를 하는 스님들에게 음식이나 물건을 좀 베풀어 주시면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요. 옹고집은 스님의 말을 채 듣지도 않고 마당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감내나라 배내나라 하는 것이오. 여봐라 돌쇠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땡중 하나 당장 끌어내지 않고. 옹고집은 하인들을 시켜 학대사를 흠씬 두들겨 패고는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다신 우리 집에는 얼씬도 못하겠지. 옹고집은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양식을 내어주지 않은 것에 만족해 했답니다. 허허, 듣던 대로 아주 고약한 놈이로구나. 내 꼭 저 버릇을 고쳐놓아야겠다. 학대사는 절로 돌아와 지푸라기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종이에 붉은 글씨를 써 척하고 붙이니 인형이 옹고집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뭐예요. 네가 가서 옹고집의 못된 버릇을 고치도록 해라. 가짜 옹고집은 휘청휘청 옹고집 내로 향했습니다. 옹고집 집 앞에 도착한 가짜 옹고집은 다짜고짜 대문을 발로 쿵 하고 차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돌쇠야, 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냐? 하인들은 가짜 옹고집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했지요. 그때 집으로 돌아온 옹고집이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얘끼 있네 이놈,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 뭐라?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벽닭이냐? 가짜 옹고집도 지지 않고 맞섰지요. 가짜 옹고집과 진짜 옹고집은 귀 옆에 난 점이며 머리 밑에 난 혹이며 심지어 발가락 사이 박힌 굳은 살까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옹고집의 마누라와 며느리도 누가 가짜인지 가려내지 못할 정도였지요. 툭탁거리며 한참을 싸운 두 옹고집은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자 사또를 찾아가기로 했답니다. 사또는 두 옹고집에게 가족과 살림살이에 대해 말해보라고 했지요. 진짜 옹고집은 이 상황이 너무나 어이없고 믿어지지 않아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도 더듬더듬하고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짜 옹고집은 연습이라도 한 듯 줄줄줄줄 막힘없이 집안일이며 살림살이들을 이야기해댔지요. 저희 아버지는 옹송, 할아버지는 만송, 증조 할아버지는 맹송입니다. 또한 저희 곡식들은 2,000석이 넘고 말 6필에 돼지 20마리. 저희 집에는 딸린 식솔들이 많아 숟가락 젓가락이 30벌쯤은 됩니다. 그래, 진짜 옹고집은 바로 너구나. 사또는 가짜 옹고집에게는 진짜 옹고집이라고 하고 진짜 옹고집에게는 곤장을 쳐서 마을 밖으로 내쫓았다지요. 옹고집은 억울했지만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거짓골이 된 옹고집은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며 밥을 얻어먹고 동굴에 들어가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마저도 수월하지 않은 날에는 고약한 주인을 만나는 날이면 음씬 두들겨 맞기도 했지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고약하게 살아 벌을 받는구나. 옹고집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몸을 던지기로 마음먹었지요. 아이고,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바로 그때였어요. 머리가 하얀 노인이 벼랑 위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네 이놈, 네가 지은 죄를
이제 알렸다. 아이고, 제가 지은 죄를 어찌하여 모르겠습니까? 그래, 좋다. 네가 지은 죄를 뉘우치는 듯하니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노라. 노인은 옹고집에게 빨간 글씨가 적힌 종이를 주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옹고집은 가짜 옹고집에게 노인이 준 종이를 붙이자 다시 지푸라기 인형으로 변해 버렸지요. 그 뒤로 옹고집은 어머니를 따뜻한 방으로 모시고 이니마다 정성스러운 밥상을 올렸지요.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는 곡식을 나누어 베풀어 주었으며 또한 형편이 어려워 글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글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옹고집은 자신의 재산과 재능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넉넉하고 따뜻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